먼저 오늘 발표를 고병각 실장님께서 하셨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발표를 드리게 됐는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DNVGL에서 일하고 있고요. 정성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컨설팅도 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경험을 이제 제가 개발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에 나가서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 종합을 좀 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가장 큰 허들들이 되게 많죠.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을 적용하는데 허들들이 되게 많은데, 처음 맞닥뜨리는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부분이 이제 이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사실 기존의 어떤 자동차 차량을 개발하던 엔지니어들이 기능 안전의 요소들을 도입을 해서 아키텍처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익숙하지가 않기도 하고, 또 기능 안전에서 뭘 요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한테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앞단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예를 들어 오디시나 어세스먼트까지 가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구조적으로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아키텍처도 고쳐야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다시 해야 되고 검증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또 제가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해보면 유럽 OEM들의 어세스먼트를 대신해서 어세스먼트나 오딧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의 어떤 A사나 B사 같은 그런 데랑 같이 일을 해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파트로 넘어와서 그쪽 회사들이 가장 크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아키텍처 쪽이더라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구현이라든지 검증 쪽은 어떤 뭐 한 며칠 오딧을 와서 본다든지 아니면 산출물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름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뭐 디자인 스펙이겠죠. 디자인 스펙 안에 있는 아키텍처를 보고 너네들이 이게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적절히 하냐, 아니면 뭐 너네들이 파티션이라든지 뭐 디컴포지션, ASIL 디컴포지션을 했는데 이게 뭔가 우리한테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조금 테크니컬한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키텍처,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이제 뒷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좀 할 수 있는지 기능 안전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이제 생긴 지 한 150년쯤 된 회사고요. 뭐 전 세계 한 100개국 이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검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DNVGL 코리아에서 이제 기능 안전실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기능 안전의 전반적인 전 영역에 걸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OEM과 같이 일을 할 때도 있고 서플라이어랑 같이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좀 다르게 이제 좀 포인트가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 이밸류에이션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 OEM들 대신해서 이제 오디션 어세스먼트를 해서 리포트를 제출하기도 하고, 또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기능 안전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때 고려를 해야 될 게, 기존에 개발했던 것만 가지고 우리 거 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 그렸는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쭉 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일단 SSR들이 그 아키텍처에 적절히 배치가 됐는지, 기능이 제대로 잘 구현이 되는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ASIL 레벨이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QM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ASIL이 할당이 되어 있는 B나 C로 할당이 되어 있고 뭐 D일 수도 있겠죠. 그런 데로 어떤 데이터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이거 안전한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또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SSR 단계에서 이제 식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아키텍처 상에 뭔가 표현이 되는데 이게 충분한 건가? 이게 효과적인 건가? 이런 고민도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기능 안전을 적용하다 보면 특별한 어떤 형태가 생기죠. ASIL 디컴포지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이거 그냥 그대로 아키텍처상이 그냥 그림만 ACL 디컴포지션 했다라고 표현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총합을 해가지고 아키텍처는 이제 디자인 스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디자인 스펙은 에비던스로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냐라면 또 그렇지도 않죠. 기존에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던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능 안전을 적용을 할 텐데, 기존에 있던 기능과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새로 구현을 해야 되는 기능 안전 사이에 어떤 기능적으로 충돌나는 건 없는지,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능 안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어널리시스나 디펜던트 페일리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진행을 해라, 식별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스태틱한 아키텍처의 모습입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각각의 기능 중심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런 컴포넌트들 사이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 쭉 나열을 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 안전을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 그 컴포넌트에 ASIL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냐?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능 안전에서는 이거 말고도 뭔가를 더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이프티 이제 SA, DFA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식별을 해라라고, 뭘 더 해야 되는지 식별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SA와 DFA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들입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SA나 DFA는 구현 이제 코딩 레벨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키텍처 레벨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표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키텍처에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구현이라든지 검증 단계에서도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에서 먼저 식별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현이라든지 그 뒷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지듀얼 리스크들은 기능 안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 또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에서 그걸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랜덤 하드웨어 폴트는 일반적으로 고려를 하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이제 고려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MCU가 고장이 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MCU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메모리가 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CPU 클락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세이프티 메커니즘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게 SA를 할 때, DFA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되는지 그걸 좀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소프트웨어는 그 특징이 그 하드웨어랑 다르게 뭔가 정량적 지표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뭐 DC 값이라든지 페일리어 레이트 같은 게 없어서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분석을 하고 어디까지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특징도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그 MCU 위에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MCU에서 제공하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MPU 같은 건데,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이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세이프티 메커니즘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드웨어랑 다르게 인덕티브나 디덕티브 레벨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ASIL 레벨에 따라서 인덕티브 방식은 뭐부터 ASIL 뭐부터 해라, 디덕티브 방식은 뭐부터 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설명이 없죠. 그냥 SA를 하고 DFA를 하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A와 DFA를 하는 이제 목적은 뭐냐면 발생 가능한 폴트라든지 페일리어가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뭔가 흐름이 이제 생기고, 그런 것들의 전파가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세이프티 고를 위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고요. 포인트는 저기 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컨시퀀스 오브 파시블이라고 되는 저 부분인데, 어떤 인과관계에서 흐름을 파악을 해라라는 겁니다. SA는 아키텍처에서 아까 설계단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설계단은 결국 컴포넌트들과 어떤 데이터의 흐름들,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의 어떤 컨시퀀스를 봐라, 결국은 그 컴포넌트들 사이의 관계를 봐라라는 거거든요. 자, 이 컨시퀀스, 어떤 컴포넌트가 있고 또 다른 컴포넌트가 있을 때 이것들 사이의 이제 관계가 어떤 페일리어가 어떻게 전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능 안전에서는 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케이딩 페일리어라는 게 있고요. 커먼 코즈 페일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캐스케이딩 페일리어는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어떤 페일리어가 발생을 해서 폴트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다른 컴포넌트로 전파가 될 때, 그래서 그 전파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도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 이제 그 앞에 있는 저 페일리어가 캐스케이딩 페일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먼 코즈 페일리어는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2개 이상의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게 뭐 폴트일 수도 있고 어떤 그냥 특별한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동시에 영향을 받아서 페일리어를 발생을 할 때, 이럴 때를 커먼 코즈 페일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먼 코즈 페일리어의 서브셋이 캐스케이딩 페일리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능 안전에서는 이걸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 이 아키텍처를 분석을 하다 보면 기능 안전을 적용을 했을 때 특별한 형태들이 생기게 이제 됩니다. 이건 기능 안전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아키텍처상의 특징들인데, A실 디컴포지션 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 있고요. 인텐디드 펑션과 제일 마지막 케이스 3입니다. 인텐디드 펑션과 세이프티 메커니즘 사이에 어떤 컴포넌트들 사이에 릴레이션십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A실 등급이 이제 낮은, 뭐 예를 들면 QM이라고 하면 그런 소프트웨어의 컴포넌트가 그거보다 A실 등급이 높은, 뭐 A실 여기서 이제 C라고 예를 들어놨는데,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어떤 데이터라든지 어떤 흐름이 넘어갈 때 이런 어떤 아키텍처상의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만족을 해야 그 아키텍처가 위크니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A실 디컴포지션 관계에서는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펑션이 있고, 뭐 A실이 이제 D가 할당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리던던트를 이제 세이프티 이제 하나를 더 만들고, 걔도 이제 당연히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펑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디컴포지션을 해서 뭐 QM from D나 D from D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키텍처 상에는 저거밖에는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일단 만약에 표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되고요. 단지 이제 저렇게만 이제 그림은 이제 표현이 되고 이제 뒷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두 개의 관계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 요 둘 사이에 특별한 어떤 조건들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캐스케이딩 페일리어가, 앞에 말씀드렸던 캐스케이딩 페일리어가 서로 간에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페일리어가 밑으로 전파가 돼서 얘도 같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페일리어가 된다라고 하면 요 디컴포지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공통의 원인으로 디컴포지션된 두 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동시에 다 영향을 받고 페일리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 구조가 위크니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실 디컴포지션을 해서 아키텍처의 표현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그 둘 사이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캐스케이딩 페일리어도 없어야 되고 커먼 코즈 페일리어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텐디드 펑션과 세이프티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인텐디드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의 기능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세이프티 메커니즘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둘 사이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비슷한 관계가 성립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인텐디드 펑션이 동작을 하다가 걔가 잘못해서 예를 들면 죽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걔의 페일리어가 세이프티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세이프티 메커니즘은 제대로 동작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막으라고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저희는 붙여놨는데, 캐스케이딩 페일리어가 없어야 되고요. 어떤 공통의 원인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같이 죽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이프티 메커니즘은 국건이 자기 몫을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죽는 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A실 등급이 낮은 QM, 예를 들면 QM의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뭔가 준다,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자기보다 A실이 높은 컴포넌트에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이런 게 성립이 될 수 있으려 그러면 캐스케이딩 페일리어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키텍처를 쭉 다 SSR을 다 배치를 하고 이제 아키텍처를 보면 QM의 어떤 컴포넌트들도 있고 A실이 이제 높은 컴포넌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키텍처 상이 다 산재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이 같이 이제 있을 수
위해서는 이 캐스케이딩 페일리어가 없는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그 보시에서 이가스 3 레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잠깐 해주셨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제일 윗단은 이제 QM으로 설계를 하고요. 기존에 자기들이 개발하던 그런 컴포넌트들은 다 QM으로 묶어서 빼고, 밑에 그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A실이 이제 할당이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3레벨 레이어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런 캐스케이딩 페일리어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디펜던트 페일리어는 기능 안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페일리어는 이제 인과관계의 성립에 의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딩 페일리어가 있고 커먼 코즈 페일리어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딩 페일리어는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페일리어가 전이가 돼서 이 소프트웨어 그 전이를 받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페일리어를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없다. 그런 것들이 영향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두 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기능 안전에서는 이것을 이제 프리덤 프롬 인터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A실 레벨이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도 서로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익지전스 크리테리아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하면 이제 3레벨 레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파티셔닝의 어떤 재료가 되는 개념들이고요. 또 캐스케이딩 페일리어랑 커먼 코즈 페일리어가 두 개가 다 아까 없어야 된다라고 했던 구조가 있었죠. 그게 디컴포지션 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그리고 인텐디드 펑션과 세이프티 메커니즘 사이에 그런 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캐스케이딩 페일리어도 없어야 되고 커먼 코즈 페일리어도 없어야 됩니다. 이 두 페일리어가 다 없는 그런 상태를 인디펜던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만족이 돼야지만 A실 디컴포지션이나 인텐디드 펑션과 세이프티 메커니즘의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석 없이 그냥 인텐디드 펑션, 세이프티 메커니즘 달고 아키텍처가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구현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세이프티 어널리시스랑 DFA를 할 때 이런 관계만 있는지만 찾아봐야 되냐? 아키텍처에서 그거는 아닙니다. 세이프티 어널리시스와 DFA의 아까 목적에 조금 보면 어떤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페일리어나 폴트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세이프티 골이나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위배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라라는 건데, 저희 아키텍처에 보면 이런 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릴레이션십 말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겠죠. 그런 다양한 것들도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는 각각이 페일리어가 전파가 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판단을 하고 적절한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전파되는 것을 차단을 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 아키텍처에 이런 어떤 패턴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캐스케이딩 페일리어와 커먼 코즈 페일리어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런 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오토사의 관점에서 보면 RTA를 통해서 데이터가 흘러가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의 전달일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의 전달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뒷단에 있는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컴포넌트가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봐라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세이프티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이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깨지는 거가 이제 걱정이 된다. 데이터가 깨진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어떤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깨진 건지 안 깨졌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CRC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받는 데이터의 어떤 흐름이 중요하다, 순서대로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보낼 때 거기다가 시퀀스 넘버를 붙여서 보내야 되겠죠. 이런 세이프티 메커니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기능 안전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수행을 하는데
뭐 포문을 굉장히 많이 돌거나 아니면 뭐 데드락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빠져가지고 수행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먹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내가 설계했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제때 수행이 못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이제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페일러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타이밍이랑 익스큐션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수행이 이제 블락이 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제때 수행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프로그램 플로우 모니터링 같은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쓰죠. 이제 프로그램 플로우 모니터링 같은 걸 써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시점에 소프트웨어가 컴포넌트가 돌지 않으면 뭐 세이프 스테이트로 보낸다든지 에러 핸들링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대응책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관점에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펑션이 동작을 하면 당연히 메모리에다가 값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포넌트가 그 데이터에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침범을 해서 그 데이터를 훼손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라이팅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읽었는데 데이터가 훼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페일리어가 돼가지고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펑션,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컴포넌트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세이프티 메커니즘들을 이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MPU가 있고요. MPU는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인데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이죠. 그래서 메모리 프로텍션을 쳐서 이제 권한을 주고 권한을 주지 않은 쪽으로 액세스를 하려고 하면 바이올레이션을 띄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프리벤션을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MPU를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이제 CPU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예방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적절한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 데이터의 쓰고 읽고 하는 게 데이터의 훼손이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쓸 때 CRC를 같이 붙여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읽었을 때 CRC랑 비교를 해보고 데이터가 훼손이 됐다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프리벤션은 아니고 단지 모니터링이나 디텍팅의 관점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메모리를 훼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심플하게는 스택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났거나 언더플로우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영역이 어떤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펑션으로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포인터에 의한 메모리 액세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레이의 사이즈를 넘어서 뭔가 쓴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처음 해봤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기능 위주로 이제 배치를 해놨었는데 보니까 여기 네모 이 부분 보시면 ACC로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린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펑션으로 또 데이터가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인데, 제가 아키텍처에 그렸을 때는 그냥 기능만 이렇게 딱 그렸는데 앞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여기에서 이제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분리를 일단 먼저 했습니다.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분리를 하고요. 세이프티 메커니즘이다라고 쓰고, 분리만 해서 이제 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텐디드 펑션과 세이프티 메커니즘의 관계는 아까 전에 캐스케이딩 페일리어도 없어야 되고 커먼 코즈 페일리어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린에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게 똑같은 인풋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커먼 코즈 페일리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식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저는 이제 캔 데이터에서 읽어오든지 아니면 에이직에서 값을 읽어오든지, 그래서 인풋을 분리를 했습니다. 한쪽 인텐디드 펑션은 린에서부터 값을 읽어오고 세이프티 메커니즘은 다른 쪽에서 읽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커먼 코즈 페일리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도 인텐디드 캐스케이딩 페일리어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밍 관점에서, 메모리 관점에서, 데이터의 교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써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 전체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이제 하다 보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리뷰를 쭉 하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됐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이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뒷단으로 넘어가서 유닛 설계하고 구현하고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될 텐데, 물론 그 과정에서도 아키텍처의 문제가 다시 뒤늦게 발견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식별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그렇게 되면 다시 아키텍처를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좀 깊은 주제를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감사합니다.